세상에는 여러가지 죽음들이 존재합니다. 저희 채널에서는 세계의 인물들이 맞이한 황당한 죽음들에 대해서 다뤄봤었는데요. 오늘 다뤄볼 이야기는 역사 속에 기록된 여러 인물들의 황당한 죽음들에 관한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엠페도클레스는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사, 시인, 극작가이기도 했고 또한 정치가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는 기원전 490년경 시칠리아에서 태어났고 따로 경주용 말을 보유하고 있을 정도로 부유한 가문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엠페도클레스는 유명한 수학자이자 사상가였던 피타고라스의 학생이기도 했는데요. 시를 한 편 잘못 적었다가 피타고라스 학파에서 쫓겨나게 되고 말아버립니다. 하루는 시칠리아 위치한 해안 도시였던 셀리누스에 심각한 전염병이 도는 일이 일어났을 때 엠페도클레스는 강에서 악취가 나는 것을 보고 썩어버린 물이 원인임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직접 사비를 털어서 가까운 곳의 강줄기를 해당 강에 끌어들여 흐름을 바꾼 뒤 썩어버린 물을 흘려보내버리고 신선한 물줄기가 흐르도록 조치했습니다. 이로써 전염병은 사라지게 되었고 살아남은 셀리누스 도시의 사람들은 엠페도클레스를 마치 신처럼 경배했습니다. 그의 최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말이 나옵니다. 그중 가장 유명하고 널리 알려진 묘사로는 이런 일화가 전해집니다. 어느 날 엠페도클레스와 그의 제자들이 축제에 참석하기 위해 한 지역에 들렀습니다. 해당 지역의 근처에는 화산이 하나 있었는데요. 바로 에트나 화산이라 불리는 활화산이었습니다. 이 에트나 화산은 이탈리아에 위치했으며 현재까지도 활동 중인 활화산입니다. 제자들이 잠시 눈을 붙였다가 일어나 보니 엠페도클레스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불길한 예감에 화산으로 올라간 이들은 분화구 근처에서 신발을 하나 찾아냅니다. 바로 스승 엠페도클레스가 평소에 신고 다니던 청동으로 된 신발이었다고 전해집니다. 제자들은 이 남겨진 신발 한 짝을 보고서 엠페도클레스가 분화구 안으로 몸을 던졌다고 확신합니다. 엠페도클레스는 평소에도 자신이 신이라고 말했기에 그가 자신이 진짜로 신이 되었음을 알리기 위해 스스로 화산의 분화구로 뛰어들어서 최후를 맞이한 것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실제로는 정상적인 죽음을 맞이했다는 설도 역시 함께 존재하고는 있지만 스스로 신이 되기 위해 화산 안으로 뛰어들었다는 설이 가장 널리 알려져 있으며 미술 작품으로도 만들어집니다. 루이 3세는 프랑스 왕국의 전신이었던 서프랑크를 다스리는 왕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루이 2세는 말더듬이 왕이라는 별명으로 유명한 왕이었습니다. 그는 카롤루스 대제의 현손이었으며 유서 깊은 가문의 왕손이었습니다. 루이 2세가 급작스럽게 숨지는 바람에 16살의 나이로 왕위에 오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동생과 함께 프랑크 왕국을 나눠 다스렸는데요. 루이가 동생 샤를로망 2세와 함께 다스리던 시절엔 군사적으로도 굉장히 유능했다고 전해집니다. 당시 프랑크 왕국은 고질적으로 전투가 잦았습니다. 이유는 바로 틈만 나면 침략을 해오는 바이킹들과의 전투 때문이었는데요. 루이 3세의 할아버지 시절부터 침략해오던 바이킹들과의 전쟁을 그가 마무리 지어버립니다. 이 전투는 소쿠르 전투라고 불리어지며 약 9,000명 이상의 바이킹들이 전사했다고 합니다. 바이킹 민족을 상대로 큰 승리를 거둔 이 전투는 여러 책과 시로도 지어지며 칭송을 받게 됩니다. 이후 루이 3세는 엄청난 지지를 받았다고 전해집니다. 그런 루이 3세가 맞이한 최후는 참 황당했는데요. 비극은 882년 8월 5일에 일어났습니다. 생드니라는 지역을 지나던 루이 3세는 어느 여성을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게르몽 후작의 딸이었는데요. 그는 그녀에게 호감을 품고 있었습니다. 루이 3세는 말에 탄 채로 그녀를 쫓아갔는데요. 갑작스런 일에 놀란 그녀가 성으로 도망쳤습니다. 루이 3세는 도망치는 그녀를 따라갔는데요. 그런데 하필이면 말이 달려간 곳이 활짝 열려있던 성문이 아니라 건물의 옆에 위치한 작은 문이었습니다. 이 작은 문은 성의 일꾼이나 관리인들이 간편하게 드나들기 위해 만들어진 문이었는데요. 높이가 작았기에 말 위에 타고 있던 루이 3세는 그대로 벽에 머리를 강하게 부딪힙니다. 그 충격으로 인해 말에서 떨어지게 되었는데요. 하필이면 이때 머리부터 떨어지게 되어 말이 바닥에 떨어진 루이 3세의 머리 부분을 다리로 짓밟아 버리고 맙니다. 이 사고로 인해 루이 3세의 두개골은 심하게 골절되고 결국 20살도 채 되지 않은 어린 나이에 손 쓸 틈도 없이 요절하게 되고 말아버립니다. 그는 결혼을 하지 않아 후계자가 없었기 때문에 함께 왕국을 통치하던 동생이 왕위를 이어받게 됩니다. 그러나 동생 샤를로망 2세 때부터는 왕권이 점차 약해져 카롤루스 왕과의 몰락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티코 브라헤는 1546년 덴마크에서 출생했습니다. 그는 대학교만 3군데를 다닐 정도로 똑똑하고 부유했는데요. 코펜하겐 대학교, 라이프치히 대학교, 마지막으로 로스토크 대학교까지 다녔다고 합니다. 그는 천문학자로 활동했었는데요. 인간 천문대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왜냐면 그의 시력이 일반인보다 훨씬 뛰어났기에 망원경이 없던 시절 엄청난 관측력을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티코는 이 그림에서 보이는 기구를 사용해 의자에 앉아서 별을 관찰했는데요. 이 기구는 3명의 구성원으로 움직였습니다. 의자에 앉아서 직접적으로 별을 관찰하는 사람, 그리고 의자의 방향과 각도를 불러주는 사람, 마지막으로 이들이 불러준 자료를 가지고 수학적 계산을 하는 소위 인간 계산기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이때 티코 브라헤가 인간 계산기로 고용한 사람 중 한 명이 바로 훗날 과학혁명의 선구자이자 천체역학의 창시자로 불리는 독일의 요하네스 케플러입니다. 당시 케플러는 어린 시절 앓았던 질병 때문에 시력이 좋지 않아 직접적인 관찰을 할 수가 없었는데요. 대신 수학적 능력이 워낙 뛰어났기 때문에 티코의 자료를 받아 계산을 담당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티코는 정말 중요한 자료는 케플러에게 전달하지 않고 혼자서만 보관했기에 케플러는 티코가 살아있던 동안 중요한 자료를 볼 기회가 전혀 없었는데요. 이런 티코 브라헤가 사망한 계기도 상당히 황당했습니다. 케플러의 설명에 따르면 그의 최후는 이렇습니다. 그는 어느 날 체코의 프라하에 살고 있던 어느 귀족으로부터 한 만찬에 초대받게 됩니다. 만찬이 진행되는 동안 와인을 너무나 많이 마셨기에 티코는 곧 엄청나게 소변이 마려워지게 됐는데요. 하지만 그는 만찬이 끝나기 전까지 소변을 보러 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유는 만찬 도중에 자리를 비우는 것이 초대해준 사람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실제로 당시에 전해지던 예절 중 하나인지 혹은 티코 본인만의 고집이었는지는 불분명합니다. 만찬이 끝난 후 집으로 돌아온 티코는 시원하게 소변을 보려 했지만 안타깝게도 소변이 전혀 나오지 않았고 오히려 큰 복통만을 느꼈다고 전해집니다. 그는 이날 이후로 소변을 제대로 볼 수 없었고 소변을 볼 때마다 극심한 통증을 느꼈다고 합니다. 현대적인 관점에서 볼 때 신장과 방광, 요도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결국 만찬에서 예절을 지키기 위해 소변을 참았다가 방광과 신장에 광범위한 문제가 생기게 됐고 원인을 찾지 못해 고통에 시달리던 그는 목숨을 잃게 되고 맙니다. 그런데 현대에 와선 다른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바로 티코 브라헤가 암살되었다는 주장이었는데요. 암살의 배우로 지목된 것은 바로 요하네스 케플러. 왜냐면 티코의 사망 이후 모든 자료를 건네받고 가장 큰 이득을 본 사람이었기 때문이었는데요. 수은 중독으로 인해 사망한 것이 의심되었으나 그의 뼈와 머리카락을 분석한 결과 치명적인 수치의 수은이나 다른 독극물은 전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케플러는 오해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고 합니다. 1820년 오하이오에서 출생한 클레먼트 발렌디엄은 변호사이자 정치가로 일했습니다. 그는 대학 시절 총장과 논쟁을 하다가 퇴학을 당할 정도로 열정적인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의 절친한 친구 중 한 명이었던 사람으로는 에드윈 스탠튼이라는 사람을 들 수 있습니다. 에드윈은 후일 벌어질 미국의 남북전쟁에서 링컨 대통령의 장관으로 일하게 되는 사람입니다. 다만 두 사람은 성향과 가치관이 좀 달랐습니다. 에드윈은 노예제도를 폐지하자는 입장이었는데 클레먼트는 그 반대 입장이었습니다. 그는 폐지를 반대하기도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전쟁 역시도 반대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공개적으로 전쟁에 대해 반대를 표명했기에 1863년 남부 지역으로 강제 추방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링컨 대통령으로부터 추방 명령을 취소하겠다는 사면을 받기도 했는데요. 나중에는 캐나다로 호련히 떠나기도 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에는 오하이오에 돌아와서 변호사 업무로 다시 복귀합니다. 그리고 그가 변호사로 복귀한 뒤 비극적인 사고가 일어나게 됩니다. 클레먼트는 1871년 오하이오주 레바논에서 토마스 맥긴이라는 남성을 변호하게 됐습니다. 사건의 내용은 피고인 토마스 맥긴이 술집에서 피해자 톰 마이어스라는 사람과 몸싸움을 벌이다가 피해자의 옷 안에 있던 총이 발사되어 톰 마이어스가 목숨을 잃게 된 사건이었는데요. 피고인 토마스의 주장은 자신이 총을 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피해자가 옷
안에서 총을 꺼내 자신을 노리려다가 실수로 옷 안에서 총이 발사되어 스스로 당했다는 것입니다. 클레먼트는 토마스를 변호하면서 그의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배심원단들 앞에서 실제로 옷 속에 총을 넣고 자동적으로 발사가 된다는 점을 재현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분명 장전되지 않은 총을 고른 줄 알았지만 공교롭게도 그가 고른 총은 총알이 장전되어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가 당시 상황을 재현하려는 순간 옷 속에서 총이 발사되어 클레먼트의 몸에 박혀버립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그대로 쓰러졌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며칠 뒤 급성 복막염으로 숨졌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가 직접 몸으로 보여준 재현 때문에 그의 의뢰인이었던 피고 토마스 맥기는 무혐의로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 오늘도 역사 속 인물들이 맞이했던 황당한 죽음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세계의 황당한 죽음들에 관한 5번째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미스터리 큐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미스터리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의 힘으로 다음에도 재밌는 미스터리로 찾아오겠습니다. 미스터리 큐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